여기 서울 중구에서도 또 이런 사연을 가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있는 건물인데 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네.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그것도.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이제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네.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의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에 25명이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잘못하는
제안하시기 말이에요. 그거만 제안하신 말이에요. 비난해서 살릴 수 있는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사각지대라고 뽑혔던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 사실 밀폐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또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명 피해 위험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도 11월 9일에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네네. 있어요. 북일 고시원 화재라고 하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301호에서 전열기구 때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전열기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며 이불과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301호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계단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실 또 생사를 갈렸던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렸던 거예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창문이 있었던 공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창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창문이 있는 방이 32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이 2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7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종로 인근에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고 오전 5시경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장치들은 좀 작동을 했나요? 사실 2009년부터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 고시원은 2007년도에 이제 영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좀 취약한 어떤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서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지원해 지원을 해주는 거. 이렇게 낡은 노후된 건물에 안전 설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설치해주고 다른 식의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 고시원의 사업주도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도 승인이 됐는데 그 고시원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이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선뜻 나서기는 실제로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률이 사실 있어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그 법률을 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정말 많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2020년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입원 환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이제 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예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막 짓는 거.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뭐 증축 이런 거에만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오래 있었던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화재 위험도 안전 위험 평가를 해서 최소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더 이상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나와주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